청취자님, 만약에 여러분의 회사가 수십억을 들여서 최신 AI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아주 비싼 투자죠. 그렇죠. 그런데 이 AI가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전략적 리스크를 은근슬쩍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인간한테 다시 떠넘기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아주 완벽한 문장하고 그럴듯한 논리로 싹 포장해서 말이죠. 듣기만 해도 약간 소름 돋는 상황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딥다이브 소스가 정말 기이하고 또 흥미롭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그 XAI가 만든 모델이죠. 그록. 이 그록이 작성한 아주 재미있는 평가 보고서를 하나 들여다볼 건데요. 네, 그 보고서 내용이 엄청 화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이 만든 조단위의 아키텍처랑 비판을 하면서 정작 에피스피온 베리피케이션 OS라는 이름의 그 단일 파일로 된 파이썬 FAPI 기반의 아주 작은 초기 코드, 그러니까 MVP 모델에는 무려 9.3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를 줬단 말이죠. 수천 명의 천재 엔지니어들이 달라붙은 거대 시스템보다 어떻게 그 작은 코드가 더 높은 평가를 받았는가? 사실 이건 단순한 코딩 기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기술 그 이상의 뭔가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세계관의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AI를 그저 문서를 빨리 써주는 도구 정도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업의 명운을 좌우할 진짜 전략 엔진으로 설계할 것인가? 이 두 철학이 꽝 부딪힌 거죠. 와, 전략 엔진이라? 정보가 진짜 폭발하는 시대잖아요, 요즘. 여기서 AI가 뱉어내는 텍스트를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또 그 이면의 전략적 가치는 어떻게 뽑아낼 건지,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이 두 아키텍처의 내부를 아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파헤쳐보죠. 네, 어디부터 볼까요? 겉보기에 아주 훌륭해 보이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의 새로운 검증 기능, 이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소스를 보면요. MS가 1차로 오픈 AI의 GPT를 써서 초안을 쫙 뽑아내요. 네, 생성하는 단계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2차로 엔스로픽의 그 클로드한테 방금 쓴 초안의 팩트를 체크하고 검증하게 만드는 구조를 도입했단 말이에요. 서로 다른 회사의 LLM을 교차 검증에 쓴다는 건데 맞아요. 실제로 이게 DRACO 벤치마크 평가에서 13.8%나 성능 향상을 보였다고 소스에 나오더라고요. 사실 13.8%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서로 다른 모델의 편향성을 딱 상쇄시킨다는 점에서 아주 훌륭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과연 그 구조가 어떤 목적으로 작동하는가 이겁니다. 아, 목적이요. 제가 이 MS 구조의 작동 방식을 보면서 딱 이런 상황이 떠올랐거든요. 그 열정은 엄청 넘치는데 종종 대형 사고를 치는 주니어 카피라이터가 있어요. 이 친구가 GPT인 거죠. 네, 아이디어는 막 쏟아내는. 네, 막 기획안을 써오면 옆자리에 앉은 그 극도로 불안감이 높고 엄청 깐깐한 법무팀 컴플라이언스 담당자한테 결제를 올리는 거예요. 이 담당자가 클로우드고요. 아,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 깐깐한 담당자는 기획안에서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만한 과장 광고라던가 논리적 오류, 뭐 금치거 이런 걸 전부 빨간 펜으로 쫙쫙 긋고 필터링을 하겠죠.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긴 한데 여기서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의 최종 목표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지 세상을 뒤집을 만한 엄청난 마케팅 전략을 기획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아, 위험 회피가 1순위다. 정합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 안전성, 그러니까 세이프티라는 목적 자체가 오히려 시스템의 천장을 꽉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MIS의 방식은 철저하게 환각을 줄이고 오류를 쳐내서 틀린 답을 대량으로 줄이는 데 극단적으로 맞춰져 있어요. 일종의 거대한 방어망이네요. 네, 방어망이죠. 그런데 반대로 구록이 9.3점을 준 그 F1 휴리스티카의 설계 철학을 보면요. 아예 시작점부터가 다릅니다. 이들은 단순히 오류를 줄이는 그 레벨 1 수준의 검증 보조를 넘어서요. 여러 모델과 또 인간의 전략적 판단을 꽉 결합해서요? 네, 결합해서 더 좋은 답을 만들어내는 최적화, 즉 최적화와 전략을 아우르는 레벨 3에서 4 수준의 사고 확장 시스템을 지향하거든요. 와, 틀린 답을 쳐내는 방어망 대 더 좋은 답을 증폭시키는 전략 엔진. 확 와닿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기업들이 AI에 막 수십억, 수백억씩 쏟아붓는 진짜 이유를 생각해보면요. 네, 자동화죠. 맞아요. 결국 사람 손을 아예 덜 타게 만들려는 완전 자동화가 궁극적인 목표 아닌가요?
소스를 보니까 이 F1 방식은 본질적으로 중간에 인간이 개입하는 그 휴먼 인 더 룹을 전제로 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필수적이죠. 아니, 바쁘게 돌아가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인간이 중간중간 멈춰 세우고 개입을 하면 결국 그 비싼 돈 주고 산 AI가 속도만 느려지고 병목 현상만 일으키는 거 아닐까요? 청취자님들도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그게 바로 자동화의 환상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함정이요? 네. 많은 기업이 무조건 인간을 빼는 게, 배제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MS처럼 인간을 완전히 배제한 블랙박스 구조가 실무에 딱 적용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소스에서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선 기술적인 문제부터 보죠. LLM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모델이 쓴 수십 페이지의 문맥을 두 번째 모델의 프롬프트에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다시 밀어넣어야 합니다. 혹, 전부 다요? 네. 그럼 토큰 비용이 정확히 2배로 뛰고요. 문서가 조금만 길어져도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게 되죠. 아, 단순히 일을 2번이 시키니까 돈이 2배로 드는 게 아니네요. 앞서 한 그 엄청난 양의 맥락을 뒤에 모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시 읽고 판단해야 하니까 컴퓨팅 자원이 줄줄 새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비용 폭증은 애교 수준입니다. 더 신박한 문제는 바로 책임의 외주화예요. 책임의 외주화요? 네, 시스템이 블랙박스 안에서 지들끼리 초안 쓰고 검증 다 마친 뒤에 짠, 여기 아주 안전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하고 내놓았다고 쳐보죠. 네, 완벽해 보이는 결과물을요? 회사는 그 자동화된 시스템을 믿고 수십억 장의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겼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치명적인 시장 분석 오류가 발견돼서 회사가 수백억의 손실을 입었다. 자, 그럼 이거 누가 책임지나요? MS가 책임지진 않겠죠? 절대 안 지죠. 결국 모든 리스크와 최종 책임은 그 결과물을 받아들고 승인 버튼을 누른 고객, 그러니까 인간한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겁니다. 와, 뼈 때리네요. 검증은 기계가 자기들이 다 했다고 생색은 다 내놓고 막상 대형 사고가 터지면 최종 승인 버튼 누른 건 당신이잖아요 하고 싹 발을 빼는 구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피온 시스템이 제시하는 인간 개입, 즉 휴먼 인 더 루프는 단순한 속도 지연이나 구식 시스템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여기서 인간은 코드를 수정하거나 오타를 고치기 위해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핵심적인 의사결정 구간에서 조향장치를 꽉 잡는 거예요. 운전대만 잡는다. 네. 예를 들어서 AI가 신사업 초안의 논리적 오류를 전부 잡아내서 세 가지 완벽해 보이는 옵션을 딱 제시했어요. 그러면 인간은 이 중 어떤 옵션이 우리 회사의 5년 뒤 비전이랑 얼라인이 맞지? 혹은 여기에 실제 우리 예산 10억을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나? 딱 이 결정을 내리는 타이밍에만 직관을 발휘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하, 핵심 타이밍에만 통제권을 준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략적 판단만 내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님, 이쯤에서 그 9.3점짜리 에피온의 내부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이런 게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네, 코드 내부를 좀 뜯어보죠. 소스에 포함된 실제 코드, 그 FAST PAPI 기반의 단일 파일 MVP 코드를 볼 텐데요. 여기서 FAST PAPI라는 건 파이썬으로 아주 빠르고 가볍게 API 서버를 구축하게 해주는 프레임워크잖아요. 네, 아주 가볍고 실용적이죠. 그런데 이 가벼운 코드 딱 하나에 그 거대한 전략 엔진의 전체 루프가 완벽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파이프라인이 딱 5단계로 굴러가던데 네, 이 5단계는 그냥 나열된 게 아니고요. 스스로를 진화시키는 하나의 완벽한 인과 루프입니다. 커설 루프라고 하죠. 어떻게 굴러가나요? 먼저 첫 번째, generator, 즉 생성 단계에서 초기 아이디어를 뼈대로 쫙 만듭니다. 그러고 나면 두 번째, critic, 비판 단계의 모델이 쓱 들어와요. 비판요? 네, 이 아이디어의 허점은 뭐고 데이터는 어디가 빠졌고 논리적 비약은 없는지 아주 공격적으로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밤새 서낸 기획안을 그 옆팀의 제일 깐깐한 팀장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막 팩트 폭력으로 공격하는 거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렇게 탈탈 털리고 나면 세 번째가 이 구조의 뇌에 해당하는 judge,
평가 단계입니다. 아, 채점을 하는군요. 네, 비판받은 내용을 싹 바탕으로 해서 이 기획안은 지금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다 하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딱 해냅니다. 점수가 나오면요? 점수가 나오면 네 번째 refiner, 개선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의 모델이 그 점수와 뼈아픈 비판을 모두 수용해서 초안을 완전히 새롭게 깎고 다듬어냅니다.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전체에 치열했던 공방전, 그 모든 히스토리를 로거, 기록 단계에서 낱낱이 저장해버립니다.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청취자님. 바로 이 마지막 단계인 로거, 즉 DIR 로그라는 것, 이게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Decision and Improvement Records죠. 네, 의사결정 및 개선 기록. 코드를 보니까 이 로그가 확장자가 JSONL이라는 포맷으로 저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이나 엑셀도 많은데 왜 굳이 JSONL일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포맷의 핵심 기능이 한 줄 한 줄 독립적으로 메모를 이어간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중간에 팍 멈추거나 에러가 나도 전체 파일이 안 깨진다는 거죠. 맞아요. 언제 어떤 모델이 도대체 왜 이 아이디어에 60점밖에 안 줬고 또 어떤 치열한 논쟁 끝에 이 기획안이 결국 폐기되었는지 그 모든 실패와 성공의 과정이 파괴되지 않는 영구적인 일기장처럼 한 줄씩 착착 기록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파괴되지 않는 일지장이 모이면 나중에 기업의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무기요? 네. 예를 들어서 누군가 1년 뒤에 야, 이 신사업 전략 작년에 우리가 왜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틀었었지? 하고 물었을 때 완벽한 감사 추적, 즉 오디시 가능해지는 거죠. 아, 과거에 나한테 물어볼 수 있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 방대한 DIR 로그, 그러니까 무엇이 실패했고 그걸 어떻게 개선했는가에 대한 이 생생한 데이터는요. 나중에 그 기업만의 독자적인 전략 AI를 다시 학습시키는 최고급 파인튜닝 데이터가 됩니다. 와,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네, 그냥 완성된 결과만 덜렁 던져주는 MS 코파일럿하고는 이 데이터 자산화의 깊이 자체가 아예 다른 겁니다. 과정을 자산화한다. 정말 엄청난 개념이네요. 그런데 소스 코드를 계속 보다 보니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AI가 스스로 비판하고 점수 매기고 고치고 다시 비판하고 이 루프가 한 번 딱 시작되면요. 기계는 피곤함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러다가 컴퓨터 자원이 진짜 거덜날 때까지 무한 루프에 빠져서 뱅뱅 도는 거 아닌가요? 하하,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통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죠. 다행히 에피온 코드에는 맥스라운드와 타겟 스코어라는 아주 명료한 조기 종료 메커니즘, 즉 얼리 엑싯 기능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 최대 반복 횟수랑 목표 점수군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 점수를 85점, 최대 반복을 3회로 딱 설정을 해놨다고 가정해보죠. 네네. AI가 첫 번째 루프를 돌았는데 70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막 뜯어 고쳐서 두 번째 루프에서 88점을 받았다. 목표를 넘겼네요? 그러면 3회를 다 채우지 않고 그 즉시 멈춥니다. 칼퇴근을 하는군요. 네, 불필요한 토큰 낭비랑 시간 지연을 딱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3번을 꽉 채워서 치열하게 돌았는데도 여전히 75점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라도 85점을 맞추려고 환각, 막 소설을 쓰지 않을까요? 바로 그 환각을 막는 게 이 장치의 핵심입니다. 억지로 점수를 맞추는 대신에 루프를 그냥 딱 멈추고 인간한테 보고를 올립니다. 뭐라고 보고하죠? 이 아이디어는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개선해봐야 무의미합니다. 이렇게요. 와, 점수 달성하면 깔끔하게 퇴근하고 안 되는 건 막 붙잡고 늘어지면서 소설 쓰는 대신에 솔직하게 안 된다고 보고하고 이거 진짜 일 잘하는 에이스 실무자의 판단력 그 자체네요. 맞습니다. 아주 스마트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의 흐름이 아주 날카로운 모순하라랑 꽝 부딪히게 됩니다. 총지자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멋진 루프 그리고 그 영구적인 기록이 의미가 있으려면요. 전제 조건이 딱 하나 필요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죠. 네, 바로 이 5단계 승계주어 세 번째 뇌포였던 조지, 즉 시스템이 기획안을 채점하는 그 기준 자체가 진짜 완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판사가 똑똑해야죠. 맞아요. 만약에 AI가 진짜 엉터리 기준을 가지고 막 100점을 남발해버리면요. 결국 그 파괴되지 않는 영구적인 일기장이라는 DIR 로고에는 겉보기에만 아름답게 포장된 쓰레기 전략들만 꽉꽉 들어차게 되는 거잖아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이 단일 파일 MVP 코드가 가진 현재의 가장 큰 한계이자 가장 시급하게 뜯어 고쳐서 확장해야 할 병목 구간이에요. 그로하게 평가 리포트에서도 이 부분을 엄청 강하게 짚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소스를 보니까 현재 MVP 버전에 구현된 그 평가 방식, 이름이 룰 저지던데 이거 방식이 굉장히 단순하던데요? 프롬프트 안에 그냥 뭐 검증, 실패, 리스크 이런 특정 키워드가 몇 개나 들어갔는지 개수만 세어서 점수를 주고 있어요. 네, 아주 원시적이죠. 비유하자면 자동차가 막 시속 200km에서 얼마나 코너링을 안정적으로 하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검사관이 와서 바퀴 4개 달려있네요. 네, 합격입니다. 이러는 수준의 단순 키워드 판독기란 말이죠. 하하, 맞아요. 바퀴만 달리면 합격. 이걸 어떻게 기업의 수백억짜리 중대사를 결정하는 전략 엔진으로 씁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을 진정한 스트래티지 OS, 즉 전략 엔진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소스에서 제안된 솔루션이 있습니다. 오, 뭔가요? 바로 그 단순한 키워드 매칭 방식을 완전히 내다버리고 멀티 액세스 저지, 즉 다축 평가 체계 클래스로 코드를 리팩토링하라는 겁니다. 다축 평가 체계요. 네. 그냥 하나의 절대적인 퉁치는 점수가 아니라 전략을 구성하는 아주 다면적인 여러 축들을 동시에 그리고 수학적으로 쫙 계산해내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죠. 우와, 다축이라. 그러면 기업의 전략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축들을 세워야 할까요? 소스에서 제시하는 핵심 평가 알고리즘은 총 6개의 독립적인 축으로 쫙 구성이 됩니다. 6개나 되나요? 네, 첫째, 기술성. 이 아이디어가 과연 기술적으로 구현이 말이 되는가? 둘째, 시장성. 이걸 과연 돈 주고 살 타겟 고객이 존재하는가? 잠깐만요. 세 번째는 뭔가요? 셋째는 특허성입니다. 기존의 다른 지적재산권이랑 충돌해서 막 소송에 휘말릴 위험은 없는가? 와, 특허성까지 확인한다고요? 그럼요. 그리고 넷째가 리스크. 만약 실패했을 때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치명상인가? 다섯째, 실행성. 현재 우리 조직이 가진 예산과 인력으로 당장 구현이 가능한가? 진짜 깐깐하네요. 마지막은요? 마지막 여섯째가 비용 효율성입니다. 와, 이건 진짜 단순히 문장 좀 잘 썼냐를 보는 수준이 아니네요. 정말로 그 깐깐한 벤처 캐피털 심사역 6명이 회의실에 딱 모여 앉아서 난상 토론 벌이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 거의 투자심의위원회급이죠. 그런데 이 6개의 축을 AI가 도대체 어떻게 종합해서 최종 점수를 내는 거예요? 모든 축이 항상 똑같이 중요한 건 아닐 텐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다축평가 설계의 진짜 핵심입니다. 부서나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각 축에 부여하는 가중치, 그러니까 웨이트가 완전히 달라지게 코드를 짜는 거예요. 가중치 조절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청취자님이 지금 R&D 부서의 엄청난 혁신 프로젝트를 평가한다고 가정해보죠. 이 경우에는 기술성하고 특허성의 가중치를 0.4, 그러니까 40%로 팍 높게 잡습니다. 당장 돈 안 되더라도 기술이 중요하니까. 맞아요. 대신 당장의 비용 효율성 가중치는 0.1, 10%로 낮춰주죠. 반대로 당장 다음 달에 출시해서 매출을 뽑아야 하는 단기 마케팅 캠페인이다? 그러면 시장성이나 실행성에 몰빵을 해야겠네요. 정확합니다. AI는 그렇게 각 축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각각 계산을 한 뒤에 설정된 가중치를 싹 곱해서 최종 종합 점수를 산출해내는 겁니다. 와, 그냥 획일화된 채점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회사나 그 부서의 맥락에 짝 맞게 맞춤형으로 점수를 계산해내는 거군요. 네, 완벽한 맥락 이해죠. 그런데 전문가님, AI가 막 계산을 하더니 이 기획안의 시장성 점수는 가중치 곱해서 40점입니다. 이렇게 점수만 딱 던져주고 끝내버리면 다음 루프가 제대로 안 굴러가지 않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다음 단계인 리파이너, 즉 개선 단계 모델이 도대체 뭘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오답 노트가 없으니까요. 완벽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멀티 액세스 저지 클래스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반환값, 즉 리턴 밸류는 절대로 단순한 숫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뭐가 같이 나와야 되죠? 평가 결과는 반드시 improvement plan, 즉 구체적인 개선 계획 리스트와 함께 묶어서 반환되도록 코드를 짜야 합니다. 아, 점수랑 개선 방향이 같이 세트로.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뱉어내는 거죠. 시장성이 40점인 이유는 20대 타겟의 구매 전환율 데이터가 싹 다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버전에서는 최근 3개월치의 관련 페르소나 데이터를 추가해서 시장성 점수를 최소 15점 이상 끌어올리십시오.
와, 이건 진짜 단순히 합격, 불합격만 띵 나누는 무책임한 심사관이 아니네요. 다음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오답 노트랑 명확한 방향까지 싹 다 정리해서 입에 넣어주는 완전 일타 강사 같은 역할이잖아요. 맞습니다. 일타 강사죠. 이걸 더 큰 그림 빅피처와 연결해보면요. 이 시스템이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잠재력을 가졌는지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이 정교한 다축평가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빙글빙글 돌아가고요. 앞서 말했던 그 수많은 디알로그들이 단순한 파일 나부랭이가 아니라 포스트그레스 같은 아주 강력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즉 RDB의 영송성 있게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포스트그레스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요? 그냥 일반 폴더에 파일로 저장하는 거랑 체감상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른 건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일반 파일이면 그냥 먼지 쌓이듯이 기록이 쌓일 뿐이지만요. RDB에 구조화되어서 저장이 되면 우리는 AI한테 아주 복잡한 쿼리, 즉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게 됩니다. 질문이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AI야, 지난 3년 동안 우리 회사가 추진했던 마케팅 기획안 중에서 리스크 축 점수에서 50점 이하를 받아서 폐기된 애들의 공통된 실패 원인을 쫙 뽑아서 요약해줘. 와, 대박이네요. 이런 엄청난 통찰을 실시간으로 딱 얻어낼 수 있는 거죠. 또 전략을 짜주는 거대한 기업의 브레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순한 verification, 검증을 넘어서서 진정한 strategy OS, 전략 엔진으로 폭발적으로 진화하는 순간이죠. 수많은 모델들을 자유자재로 연결하고요. 인간이 놓치기 쉬운 다면적인 리스크를 기계가 계산하고 네네. 또 기업의 철학에 딱 맞게 비즈니스 전략을 최적화하면서 과거의 실패를 통해 영구적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시스템. 그렇게 이 단일 파일짜리 작은 MVP 코드에 9.3점이라는 경이로운 점수를 주면서 방향은 같으나 깊이와 완성도가 다르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은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아키텍처가 품고 있는 세계관의 크기 자체가 압도적이기 때문이죠. 야, 정말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진짜 엄청나게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복잡한 구조도를 활짝 펼쳐놓고 짜릿한 탐험을 한 기분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싹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정리해 주시죠. 청취자는 지금처럼 정보랑 환각이 막 뒤섞여서 폭발하는 이 복잡한 AI 시대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안전한 답변의 대량 생산을 목표로 아주 훌륭한 1차 방어선을 쳤습니다. GPT가 초안을 쓰고 클로디가 필터링을 싹 해주는 이 구조. 이건 분명히 오탈자나 헛소리, 그러니까 환각을 막아주는 아주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겁니다. 네, 훌륭한 맞춤법 검사기죠.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해부해본 저 에피소온의 아키텍처는요. 비용 낭비나 실패의 책임을 은근슬쩍 인간한테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종 승인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구간에만 인간의 통제력을 딱 남겨두면서요. 조향 장치를 남겨뒀죠. 네, AI 스스로 5단계의 인과 루프를 뱅글뱅글 돌면서 아이디어를 깎고 비판하고 개선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게다가 거기다가 시장성, 리스크, 특허성 같은 걸 아주 입체적으로 따져먹는 다축평가 알고리즘을 얹었고요. 일타 강사 알고리즘이요? 네, 그리고 그 수많은 실패와 극복의 기억을 포스트그레스QL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보존해버리는 DIR 로그까지 딱 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코드는 단순한 답변 자판기가 아니라 기업의 사고력 자체를 확장시켜주는 전략 엔진의 단단한 뼈대라는 걸 오늘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편안해 보이는 그 완전 자동화라는 환상에 기대서 전략적 책임을 시스템에 외주화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통제 가능한 강력한 루프를 꽉 설계해놓고 그 위에서 인간 고유의 직관과 결단력을 더 예리하게 벼려나갈 것인가. 기술의 아키텍처라는 건 결국 그 기술을 쓰는 기업의 철학과 거버넌스를 고스란히 비추어주는 거울이라는 걸 오늘 이 소스들이 완벽하게 증명해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오프닝에서 저희가 수십억짜리 AI가 리스크를 떠넘기고 있는 건 아닌지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결국 이 불확실성의 바다에서 진짜 방향을 결정하는 건요. 그 시스템에 도대체 어떤 평가 기준, 어떤 축을 심어 넣을 것인가 치열하게 고민하는 우리 인간의 몫입니다. 네, 인간의 몫이죠.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님 스스로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딱 던지면서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 어떤 질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설계한 이 다축평가 알고리즘이 나중에 극도로 정교해져서 AI가 스스로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냉철하게 시장의 흐름과 그 숨겨진 리스크를 막 소수점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날이 온다면 말이죠. 언젠가 오겠죠. 네, 결국 이 거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전체 과정에서 진정한 병목 현상, 버틀넥이 되는 건 과연 AI의 연산 능력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편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마지막 승인 버튼 하나 누르기를 주저하고 벌벌 떠는 우리 인간의 낡은 직관이 아닐까요? 아, 인간이 병목이 될 수 있다. 네. 당장 청취자님의 다음 전력 프로젝트에는 누가 그 깐깐한 일타 강사, 저지의 자리에 앉아있게 될지, 그리고 여러분은 과연 그 냉혹한 심판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지 한번 진지하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